네, 신일진 교수님과 함께하는 경매를 배웁시다.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경매란 무엇인지, 그다음 경매 진행 절차, 그리고 어떻게 권리 분석을 하고 어떻게 그 명의를 얻어내고, 그러니까 명도 소송이라든가 뭐 인도라든가 이런 절차들에 대해서 이제 배웠습니다. 네, 오늘은 경매 시스템을 활용해서 어떻게 실제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지, 어떻게 그 수익을 날 수 있는 그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제 경매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어떤 절차를 갖고 있는지는 이제 알았단 말이죠. 네. 자, 이제 제가 돈을 좀 벌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저거죠. 돈 되는 물건이지. 돈 되는 물건을 찾아야 네, 되잖아요. 돈 되는 물건을 찾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어떤 부동산을 투자할 것이냐는 차이가 있죠. 첫 번째는 만약에 주거 쪽, 주택 쪽으로 좀 이렇게 처음 경험을 하시면, 처음부터 상업용 부동산이라든가 토지로 넘어가는 건 사실 좀 위험성이 높아요. 또 돈이 장기적으로 그렇죠. 잠길 확률도 높고, 이제 또 여러 가지 또 분석을 더 해야 되는 것들도 있지만, 주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무리 잘못 투자를 하더라도 주거용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안 되면 내가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이면 아무래도 처음에는 좀 가볍게 주택 쪽에서 이제 좀 시작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주택을 만약에 투자를 하시려고 하신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시계열에 대한 것을 좀 이해를 해야 되죠. 시계열. 시계열. 우리가 이제 통계 분석 중에서 네. 시간대별로 분석을 하는 게 있죠. 이걸 이제 우리가 흔히 보고 시계열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시계열. 예. 전체적인 부동산 가격의 흐름을 이해하는 거죠. 뭐 5년 주기설도 있고 10년 주기설도 있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시점이 부동산이 앞으로 올라갈 시점이냐 더 떨어질 시점이냐, 그렇죠. 그거를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흐름이 어떠느냐를 이제 조금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지금 시기 같은 경우는 하향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그 많은 유튜브들 이렇게 보면은 부동산 폭락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시기에 가장 투자가 좋은 거는 경매죠. 그러니까 앞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그 가지고 있는 부동산들이 전부 경매로 이제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지금까지 막 갭 투자와 관련된 걸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네. 분양 가격에서 어느 정도 대출을 받고 어느 정도 비용을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잡고 그래서 요 금액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서 이 금액에서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2억이 오르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은 2억을 투자했다 그러면 배가 오른 거예요. 그렇죠. 이걸 이제 갭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부동산의 공급이 늘어나게 되고 신도시를 만들고 인구 이동을 시키는 그런 시기가 오면은 부동산 가격은요, 절대로 상승하기 어려워요.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지금과 같이 이제 정책이 개입이 되게 되면 가격은 멈춰버리거나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자, 지금 현재 3기 신도시, 2기 신도시와 3기 신도시가 지금 많이 지어져 있는 거 아시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3기 신도시도 얼마 전에 발표가 나가지고 했지만, 그렇게 되면은 동시에 인구가 이동을 해야 되죠. 그렇죠. 예, 동시에 인구가 이동하려면 어느 공간에서 집이 빠져야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은 전세로 있던 사람들이 이 전세 자금 플러스 내가 조금 더 모아놓은 돈 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이주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전세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네. 이제 집을 사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이제 그 사람들이 집을 살려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럼 나가야 되니까. 예. 그런데 이 집을 나가려고 하니 가격이 떨어지니까 내가 갭 투자를 하려고 했던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 금융권에서는 떨어진 만큼의 회수를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내가 새로운 집을 살려고 하는 공간을 가야 되니까 이 집을 전세를 빼야 되는데 갭 투자하신 분들은 이 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없어요. 그렇죠. 이게 나가야지 그 돈이 또 들어와서 내가 거니까.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얘가 이 전세권자든지 금융권에서 뭐라면 경매 신청을 해버려요. 예, 경매를 신청 안 하면 내가 빨리 돈을 빼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건 전세권자가 한다는 거죠. 전세권자든지 임차권자든지 경매 신청을 해요. 그거를 이제 압류를 걸어서.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이 집이 매각돼서 내가 돈을 돌려받아야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도 공급이 늘어난 거고요. 경매 시장에서도 공급이 늘어난 거죠. 그럼 어떻게 집값이 계속 하락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시기를 타게 되면 집값이 하락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지금 단계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집 투자를 하게 되면
이제 손해가 뭐 불보듯이 뻔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주택자 잡으려고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계속 하락기다. 그래서 하락기를 기준으로 해서는 가급적이면 피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내가 정말 살려고 한다. 그 집에 들어가서 내가 꼭 살아야겠다. 이럴 때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앞으로 부동산 가격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 네. 지금 경매 나오는 것도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어떤 설정이 돼 있는 그 가격이 높을 수 있으니까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내가 사고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도 경매는 좀 이렇게 지켜보는 게 낫다. 네. 바로 뛰어들지 그러니까 않고. 이런 식이죠. 내가 진짜 살려고 하는 사람 아니면은 진짜 그래도 좀 싸게 전보다 싸게 살 수가 있지만 이게 지금 우리가 그 거래 절벽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거래 절벽이 나타나게 되면 뭐냐면 물건을 내놨는데도 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살 사람은 내일 또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걸 보고 디플레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떨어질 줄 아는데 내가 오늘 뭐하러 사? 이런 현상이 생기면 거래가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거래 절벽이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다시 또 국가에서 뭐 이제 경제 회복 정책이라든가 또 하게 되면 부동산 활성화 정책이 네, 뭐가 또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할 때 하는 거고. 그래서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주택 시장에서 투자를 하실 때는 전체적인 흐름을 좀 이렇게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시점, 야, 내가 이 가격이 여기서 떨어지고 여기 이 가격에서 상승할 거야. 이걸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제 그런 경쟁이 그러니까 공급이 많아지다 보면 당연히 뭐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나 또 많아지는 공급에 의해서나 이제 뭐 첫 번째, 두 번째 유찰될 가능성도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낙찰을 받더라도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떨어졌을 때 그렇죠. 그때 서울 같은 경우는 보통 기본적으로 20%씩 떨어지고요. 네, 수도권 인천 같은 경우는 30%씩 떨어져요. 아, 그래 한 번 유찰될 때마다? 네. 그럼 몇 번까지 유찰 가능해요? 제로가 될 때까지. 아까 무익녀 우리가 앞에서 무익녀에 대한 걸 얘기를 했잖아요. 네. 무익녀의 원칙까지 채권자한테 돈이 가기 한 번도 안 간다 그러면은 그때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100%로 올라가서 또 다시 진행되고. 아, 그러니까 뭐 3회든 4회든 네. 계속 그렇게 유찰 진행이 되는 네, 거네요. 네. 낙찰될 때까지. 30%씩, 20%씩 떨어지면서.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그게 유찰이 여러 번 됐을수록 뭔가 아주 하자가 있는 거예요. 네, 하자가 있다는 네, 얘기네요.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하자. 네. 그러니까 그 뭔가가 이제 어떤 하자가 있냐를 이제 분석해야 되는 그렇죠. 그게 이제 시간상의 하자인지 아니면 그 건축물에 대한 하자인지 아니면 입지에 대한 하자인지 돈에 대한 하자인지 이게 이제 돈에 대한 하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선순위가 말소 기준 권리 위에 선순위가 있는 거고요. 뭐 건축물 같은 경우 건축물 다 안 지어졌다든가 이거 뭐 누가 유지권을 걸어놨다든가 뭐 이런 것들 되는 거고 시간은 이제 시간과 관련된 거는 이제 아직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더 떨어지는 경우 있고. 네. 그런데 이제 운 좋게도 그러한 저러한 문제가 없는데 단지 잘 몰라서건 아니면 인기가 없어서건 네, 시세보다 광주 떨어진 거를 잡아내기만 하면 이거는 저 또 그렇죠. 대박이네요. 왜냐하면 또 이제 우리가 그걸 명도하고 들어가는 시기가 또 있고 그러는 사이에 또 이제 정책이 어떻게 바뀌어서 다시 주택 가격은 항상 우상향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다시 상승할 때는 그 가격보다 훨씬 좋은 가격에 저걸 할 수 있는 거죠. 매각할 수 있는 거죠. 아까 우리 뭐라 그러죠? 낙찰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잔금을 납부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10억짜리를 만약 낙찰을 받았다 하면 이제 계약 보증금으로 10%를 내고 나머지 90%를 한 달 이내에 내면 되는데 네. 그걸 100% 내 자비로 내야 돼요? 아니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출을 받을 수 있죠. 아, 그래요? 네, 대출은 어떻게 받아요? 이제 금융권들이 이제 경매를 진행하는 경매 대출을 해주는 금융권들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1순위 금융권들. 그러니까 뭐 국민은행이라든가 뭐 신한은행에다가 기업은행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차 금융권 뭐 이제 그 새마을금고라든가 신탁 이런 쪽으로 해서 이렇게 대출을 해주는데 주택 같은 경우는 경매로 낙찰받게 되면 보통 50에서 60%까지 대출을 해주죠. 50에서 60%는 네, 많이 해주고요. 그다음에 저기 상가 같은 경우는 뭐 입지가 좋다 그러면 최대 90%까지도 해주고. 아, 그래요? 네, 제가 옛날에 95%까지 외환은행에서 받은 적이 있어가지고. 그 부동산 대책 이전 아니에요? 예, 그때 그래서 예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거 생각하고 또 갔다가. 뭐 최근에 저희가 낙찰받았던 물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업은행에서 받았거든요. 네. 기업은행에서 90%까지 해주겠다고 한 적도 있고. 아, 그래요? 최근에. 네, 최근에. 예, 왜냐면 물건이 괜찮은 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업용은 하여튼 입지 조건에 따라서 네.
그 하여튼 주택보다 주택은 뭐 50% 60%밖에 딱 안 된다고 하면 뭐 이거는 더 그 이상 상가는 좀 더 많이 주고요. 토지도 한 5, 60% 정도 좀 많이 되는 데는 왜냐면 일반적으로 상가 같은 경우는 감정가가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그러면 이제 많이 떨어지면 5억, 6억대도 낙찰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자기 돈이 1억 정도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1억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그 나머지를 이렇게 대출을 해주는데 이 부동산의 가치가 이만큼 된다라고 은행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90%도 해줄게요.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낙찰받은 그 부동산, 경매 낙찰을 받은 부동산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 다음 과정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죠. 네. 그러니까 자, 쉽게 얘기해서 제가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을 낙찰받고 그것을 통한 재산 상승, 자산 가치의 상승을 원한다고 하면 그냥 사고 그냥 쟁겨두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참 여러 가지 다른 사항인데요. 네. 수익률을 올리기 위한 작업을 한다고 일반적으로 주택 같은 경우는 네. 이미 이 주택뿐만 아니라 모든 부동산은요 처음부터 이 자산에 대해서 이 부동산이 가격을 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 것이 아파트라든가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리모델링과 연관된 것들 많이 한다고 하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새롭게 좀 이렇게 싱크대 주방 시설을 좀 바꾸고 뭐 내부 인테리어를 조금 바꾼다든가 상가 같은 경우도 좀 오래됐던 것들을 좀 이렇게 좀 바꿔가지고 좀 현대식으로 바꾸자든가 그런 작업을 하긴 해요. 근데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주택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시간이 해결하는 경우가 있죠. 예, 그래서 만약에 그 세금과 관련돼서 한다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부동산을 매각을 하고 새 부동산에서는 내가 저기 주택 같은 경우 들어가면은 양도세 면제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2년 거치 보유하고 3년 보유하면 양도세를 면제받잖아요. 네. 근데 그런 방법의 절세 방법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상가 같은 경우는 배우의 입지를 어떻게 좀 움직이게끔 하는 방법이 있긴 해요. 그래서 뭐 주로 이제 그 고급 브랜드들 뭐 스타벅스라든가 이런 걸 또 집어넣는 작업들도 하고도 하겠지만 사실 기본적인 것은 그 전에 이미 그 입지에 대해서 결정이 나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해서 이렇게 활용하는 경우가 좀 있고요. 아예 처음부터 그걸 걸러놓게 하는 거고요. 토지 같은 경우는 기본 투자에만 우리 초보자,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제가 봐서는 대부분 경매 초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말씀해 주신다면 토지에 있어서 가장 투자할 때 기본이 있어요. 토지는 첫 번째로 도시 지역 안에서 할 것. 우리가 국토를 나눌 때 도시 지역, 관리 지역, 녹지 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렇게 네 군데를 나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도시지역이라고 하면 우리가 도시처럼 이렇게 만들어져서 사는 지역을 얘기를 하는데 도시지역이 하는 것. 또 하나는 관리지역 중에서도 우리가 계획관리지역. 예. 도시지역으로 편입될 것을 예상을 하고 만드는 계획적으로 정해놓은 땅이에요. 이런 데를 공간을 벗어나지 않는 게 좋죠. 그래서 그런 공간에서 먼저 하시고 또 하나 이제 길이에요, 길. 일단은 투자를 하기 전에 조건들이 맞는지를 봐야 되는데 항상 길이 있는 걸 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길하고 가까운? 예. 길이 있는 곳에 붙어 있는 곳. 그리고 길하고 떨어져 있는 토지를 보고 우리는 맹지라 그래요. 우리가 길이 없는 땅인 거죠. 그래서 맹지라고 하는 것들은 가급적이면 초보자들은 피하시고 네.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놓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보 입장에서는 단지 시세가 예를 들어서 5억인데 한 4억 3천에 살 수 있네? 네. 7천 이익이네?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단지 사는 케이스도 있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것을 낙찰을 받아서 여기에다가 전세를 얼마를 어떻게 낼 수 있는지 혹은 뭐 하여튼 임차 조건이 네. 어떤지 아니면 어떻게 더 좋게 만들 수 있을지 이런 것도 다 생각을 해야 된다는 좀 거죠. 해보시는 게 좋죠. 특히 그 어떤 한동안 과거에는요.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내 돈 한 푼도 안 들이고도 실제로 낙찰 받아서 정리하는 경우도 있긴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경매로 돈을 버신 분들의 많은 얘기를 보면은 네. 빌라, 다세대, 네. 뭐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를 많이 낙찰 받은 거 받았어요.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자기 돈이 거의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증금만 들어가고도 나머지 돈이 다 세이브돼서 하는 경우도 있고 상가 쪽에서도 그런 경우도 많고 한데 그런 경우는 특별한 케이스예요. 많지 않아요. 그래서 뭐 경매학원들이 이런 데서 그런 걸 갖고 막 광고하고 막 이렇게 해서 하거든요. 믿지 마세요. 저도 옛날에 거짓말 아니라 광고에 네? 500만 원 갖고 빌라 세 채에서 5채까지 낙찰받고 그 자리에서 다 팔거든 했어요.
낙찰받고. 낙찰받고, 그러니까 잔금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예, 예. 그래서 계약서 딱 쓰고, 그 옛날 얘기예요. 옛날이라는 건 언제적 얘기예요? 네. 이제 미사집행법이 생기기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2002년도 전부터 생각해가지고요. 2000년 전이네. 2000년 네, 그 이후에도 한동안은 그랬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제 개인적으로 계산하기에 우리나라에 부동산 교육을 받았던 경매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 제가 개인적으로 계산하면은 30만 명이 넘는다고 생각해요. 맞네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하는데 그렇게 되는 물건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서울 수도권에서도 진짜 몇 년에 한 건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뭐 한 몇 년 전에 건대에서 상가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 그 전 같은 경우도 부평에서도 그 8층짜리 상가가 경매가 나왔었는데 다 정리하니까 내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가고 내 돈이 더 생기는 거죠. 권리금도 받고 보증금 받고 정리 다 하니까요. 돈이 내 돈은 한 푼도 안 들어간 거죠. 그리고도 돈 다 빼고 은행 이자 다 빼고도 매달 1,500만 원씩 생기는 거예요. 월세가. 그러니까 그런 물건들 많지 않아요. 그런 물건에 매달리시면은 죽을 때까지 경매 낙찰받는 거 한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큰 대박을 노리면서 경매 낙찰을 해서는 안 되겠네요. 기본만 잘 해서 가지고 내가 여기서 어느 정도 수익을 벌겠다 그러면 그게 차곡차곡 쌓이면 그만큼 번 거하고 똑같아요. 네. 그래서 주택적으로 경매를 하실 때도 마찬가지죠. 가장 기본에서 시작을 하시고 기본적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경매를 이렇게 여러 건 진행을 해가지고 자살한 사람들 많아요. 왜요? 지금 같은 상황이 딱 발생하면요. 그러니까 경매를 낙찰을 받았는데 오히려 받은 가격보다 다 이하로 떨어져 버리고 있죠. 그리고 주택을 여러 채로 이렇게 뭐 빌라 처음에는 빌라 같은 거 자잘한 거 하다가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다음에 아파트 넘어가고 막 이러다가 나중에 이게 이제 집값이 하락하게 되면 어느 거 하나 정리를 못하면 연쇄. 그렇죠. 예. 왜냐면 다 이렇게 빚으로 빚내가지고 다 했으니까 연쇄적으로 한 거니까. 그리고는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자살한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경매를 받을 때 또 높게 배팅하는, 그러니까 상승으로. 약간의 더 써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쫓아가다 보면은요, 대부분 잘 된 분 없어요. 경매에 가고 무조건 뭐 다 돈 번 거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손해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고, 그거 이상 되고 거기서 경험을 쌓으세요. 대부분 우리나라 경매학원들이 보면은 그런 것들을 가르쳐 줘가지고, 허황된 생각들을 하게끔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거는요, 그때 당시 얘기예요. 뭐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는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그런 물건이 전국에서 한두 건 있을까 말까 해요. 그럼 뭐 그거 할 때 저 같은 전문가들 가면 냅두나요? 그렇죠. 저희들이 하지? 다. 벌써 100%대부터 딱 체크해갖고 요거는 언제쯤 들어가서 얼마 쓸 거다. 이렇게 다 저걸 해갖고 있는데 일반인들은 그것도 정리하기도 못해요. 임차인이 뭐 20명, 30명 들어가 있어요. 제가 실제로 예전 경매 낙찰 받았을 때 상가 건물 하나에 140명이 있었어요. 한번 해보세요, 되나. 140명을 다 해결해야 되는 다 거예요. 해결해야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가장 기본에 맞춰서 내가 할 수 있는 조그맣게. 능력, 범위에서 시작을 해서 내가 여기서 50만 원 벌면은 50만 원 번 거 그 사람은 몫이에요. 내가 50만 원을 투자해갖고 50만 원을 벌었다. 얼마 잘 버는 거예요. 자, 경매로 빌라를 낙찰 받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수도권 같은 경우는 한 500만 원, 600만 원 갖고도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자, 500만 원 드렸어요. 그래갖고 내가 낙찰을 해갖고 정리해보니까 500만 원이 남았어. 그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매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 마음가짐이 요거 가지고 우리가 뭐니 흔하게 떠돌아다니는 이야기처럼 막 크게 대박을 내겠다. 대박 난다. 이거를 벌여야 되겠다. 옛날 생각이고요. 옛날에는 경매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정말 거짓말 아니라 어르신들 집에 있는 거, 이 집에 있는 거 강제로 그 이사시tim 센터가 와가지고 강제로 다 끄집어내고 막 예전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시절이나 그런 거지. 지금은요, 법이 절차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에 충실하게 맞춰서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해야 되는 거죠.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짜리 빌라가 경매로 낙찰이 돼서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내가 해보니까 한 5, 600만 원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올랐어. 한 500만 원, 600만 원. 왜냐면 낙찰돼갖고 사람이 살기 시작하면 가격이 조금씩 변해요. 그래갖고 내가 거기서 500만 원 투자해서 500만 원 벌었으면 됐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내가 1억짜리 물건을 했으면 자기 돈은 뭐 1,000만 원 들어갔다 가정해요. 그러면 1억이 버는 게 2억이 되기로 원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도 못 고르는 거고. 그러니까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 기대감을 충족시킬 만한 물건 자체가 없는 거고.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위험한 물건에 손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경매 같은 경우는 특수 물건이라 그래서 그런 게 많아요. 뭐 유치권이 걸려 있고 법정지상권이 있고 이런 거는 전문교육 그리고 거기에 따른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지. 처음부터 딱 그런 거 들어가가지고 처리 못 해버리면은 좀. 그러면 이제 좀 포커스를 좁혀서 초보들이 할 수 있는 게 일단 주택이라고 생각하고요. 주택부터 들어가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부동산에서 요새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빌라라든가 연립주택 같은 이런 다세대 주택들은 손대지 않는 게 좋다. 나중에 팔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누가 그래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 거는 이제 지방에 있는 좀 공간이 떨어진데 그렇고요. 부동산 가격이 만약에 막 떨어질 때 그 거래가 잘 안 이루어지고 할 때는요 빌라가 올라요. 아 그래요? 빌라는 경매로 낙찰받잖아요. 그러면은 최소한으로 그 시세까지 가요. 시세까지. 아 거기도 그러니까 수요자가 충분히 있어요. 충분히 있어요. 연립주택이나 그럼요. 다세대 주택도. 아이고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뭐 다세대 주택이 뭐냐면 세대를 여러 개를 하니까 빌라촌 같은 거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은 뭐냐면 단독 주택인데 여러 명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거. 이걸 다가구 주택이거든요. 지금도 그런 거 많이 하죠. 아, 그러면 경매에서도 그러한 작은 단위의 어떤 그런 것들은 보통 가격이 작잖아요. 그럼요. 그런 거에서 일단 찾아보는 게 좋다. 예, 그러면서 이제 권리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내가 현장 가서 어떻게 분석하는지 그런 걸 이렇게 따져보는 연습을 거고요. 하면서. 여기 서울 시내 빌라 빈대 보셨어요? 서울 수도권 웬만한 도시 안에 빌라는 다 차 있어요, 사람. 아, 그럼 제가 이게 잘못된 선입관이네요. 지방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빌라 같은 경우, 강남 같은 경우 빌라 값이 얼마나 올랐는데요. 저번에 여기 강북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빌라라든가 이런 것은 왜냐면 그 땅 지분 때문에 그렇거든요. 땅의 지분. 지금 뭐 지분이 있는 땅이 어디 있어요? 그죠. 다 웬만한 다 고층들이라. 지분 다 코딱지만큼 있지. 그렇군요. 아, 예, 그렇게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다세대라든가 이런 빌라, 연립 같은 것도 그럼요. 경매로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충분히 있는 있죠. 거구나라는 네네. 생각이 드네요. 네. 예, 그럼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또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경매로 돈을 버는 실질적인 어떤 사례와 방법들에 대해서도 또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